북한 외교관, 그것도 쿠바 대사관 서열 2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5년간 충성했던 50대 정치참사 박철민. 그는 2023년 7월 어느 밤 대사관 만찬장에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지요. 평양 본부는 긴급 수배령을 내렸고 쿠바 전역에 추격조가 풀렸습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리브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쿠바 아바나의 북한 대사관 집무실에서 나는 또다시 김정은 초상화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아침 충성 맹세를 해야 하는 이 생활이 과연 자유로운 외교관의 삶일까요? 창밖으로는 형형색색의 클래식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쿠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니는데 나는 대사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나 박철민은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로 대사 다음 가는 서열 2인자였지요. 매일 아침 8시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김정은 교시학습을 시켜야 하고 누가 사상이 불순한지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 15명,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저녁 무렵 평양에서 방학을 맞아온 아들 민수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22살 평양외국어대학 4학년이었지요. 제 또래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쿠바는 좋네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다녀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대사관 안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서도 마음 놓고 말 못하는 게 우리 외교관 생활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 졸업하면 외무성 입직 확정이래요.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내 아들도 나처럼 이 감옥 같은 생활을 20년, 30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밤늦게 대사관 보고서를 쓰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바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어요.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시와 보고, 충성 맹세와 사상 검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민수가 10살 때 쿠바 아바나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나처럼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지, 북한은 왜 인터넷이 안 되죠? 민수의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협상을 해왔지만 내 아들의 이 단순한 질문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쿠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 걸 우연히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대화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하지만 민수는 몇 달 후면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북한에선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아니,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감옥 같은 내부망만 있지요. 민수야, 그건 우리 체제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22살 청년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 또래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자식이 철들 때 부모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어요. 청천강호 사건 뒷수습 지시였습니다. 우리 북한 화물선이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됐거든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가다가 말이죠. 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외교가 아니라 무기 밀수 뒷수습이에요.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그걸 감추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교관이라는 직함 뒤에 숨은 추악한 현실이었지요. 그날 밤 아내 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민수를 정말 외무성에 보내야 할까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25년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봤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 나중에 정말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는 그런 외교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을 옮겨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창밖 쿠바 거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아들만은 내가 살아온 이 지옥 같은 삶을 물려줄 수 없었어요. 우리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동무,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면 우리 모두 끝이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오. 평양 본부에서 날아온 긴급 지령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한국이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북한으로서는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었지요. 쿠바는 북한의 마지막 혈맹 국가였으니까요. 본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매일 아침 8시, 대사관 직원 전체가 모여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쿠바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을 비방하고 수교를 막으라는 지시였지요. 실패하면 본국 소환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사관 내부의 감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옆 사무실 동료가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슨 말 했는지 적어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대사관 직원들 감시하는 당 책임자였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2022년까지 이어졌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쿠바 대사관은 지옥이었습니다. 본국에서 오던 물자 지원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동무들, 이번 달 배급이 없소.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오. 대사의 말에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사관 식당에서 나오던 밥도 하루 2끼에서 1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옥수수죽이었어요. 아내 순이가 몰래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팔아 쌀을 샀어요. 50 넘은 외교관 부인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해 가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같은 대사관에서 일하던 김 참사가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유는 사상회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더군요. 온 가족이 함께요. 한 사람의 실수로 3대가 멸문당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날 밤 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민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한순간의 실수로 수용소에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실수하면 민수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창밖을 보니 쿠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니더군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에요. 감옥이지요. 아니, 감옥보다 더한 곳입니다. 민수는 졸업하면 외무성 중남미국에 배치된다. 2023년 봄, 평양 본부에서 온 전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4학년을 마치면 자동으로 외무성에 입직하고 나처럼 20년, 30년 줄타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내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대사관 숙소라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민수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순이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어. 민수 미래를 생각하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너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서 외교관 하고 싶으냐? 아버지처럼 말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쿠바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린 왜 저렇게 못 사나 하고.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당신이 25년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봤어요. 밤에 악몽 꾸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로 머리 빠지는 것도 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인생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선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우리 떠나자. 탈출하자.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요. 잡히면 우리 모두. 알아. 총살이야.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아버지 따를게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2살 청년이 목숨을 건 탈출에 동의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 동료 한 명. 그는 다른 나라 외교관이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북한을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요.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셨고 장인 장모님도 함경북도 청진에 계셨지요. 떠나면 다시는 못 뵐 겁니다. 아니, 우리가 탈출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예요. 여보, 우리 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해야 해. 그날 밤 방 안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요. 2023년 여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날짜를 정했어요. 7월 어느 날 새벽, 우리 가족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새벽 2시,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지요.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많이 들면 의심받으니까요. 그날 밤 대사관에서 쿠바 정부 인사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외교 행사였지요. 나는 정치 참사로서 참석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계획한 탈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밤 11시, 만찬장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차량이 뒷문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3국 외교관이 도와준 겁니다. 차에 순이와 민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25년을 일한 대사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여보, 손 잡아. 순이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는 벌써 내가 사라진 걸 눈치챘을 겁니다. 아바나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30분쯤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입니다. 운전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쿠바 경찰 검문소였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연락했을 수도 있어요. 쿵쾅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요? 경찰관이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나는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요. 외교 손님들입니다. 공항 가는 중이에요. 운전기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순이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통과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좋아요. 가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돌려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검문소를 지나는 순간 순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나도 눈물이 났어요. 환갑 가까운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다니.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바나 외곽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어 지낼 곳이었어요. 제3국 외교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이었지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도 났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첫 관문은 넘은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쿠바 안전가옥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어요. 창문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가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제3국 외교관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지요. 북한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쿠바 경찰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혈맹 관계예요. 쿠바 정부가 우리를 찾아내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겁니다. 빨리 쿠바를 떠나야 합니다.
멕시코로 가세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차를 타야 했어요. 이번엔 쿠바에서 멕시코로 가는 밀항선이었습니다. 작은 어선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다들 쿠바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었지요.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순이가 멀미로 토하고 민수는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나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어요. 가장으로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순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 수 있어. 꼭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거야. 이틀 동안 배를 타고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항구가 아니라 외진 해변이었어요. 밤에 몰래 상륙했지요.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멕시코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하거든요. 멕시코시티의 허름한 호텔에 숨었습니다. 방 하나에 우리 셋이 꼭꼭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권이 없으니까요. 북한 외교관 여권은 버렸어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아버지, 배고파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사흘째 빵 한 조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돈도 떨어졌어요. 더 무서운 건 북한 대사관의 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 복도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북한 사람 같았습니다. 말투며 걸음걸이가 영락없이 북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돼. 빨리. 한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호텔로 옮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숙소를 옮겼습니다. 쥐 잡듯이 우리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한인 교포였어요. 우리 사정을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한국 영사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영사님이 우리를 보더니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살면서 한국을 적으로 여겼는데 이제 그 한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 측에서 가족을 인질로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쿠바에 있는 지인을 통해 메시지가 왔어요. 동무, 아직 늦지 않았소. 돌아오시오. 가족들 생각해보시오. 가족들이요. 북에 남은 우리 어머니, 장인 장모님 말이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메시지를 받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부모님들 죄송해요. 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여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증명서예요. 한국 영사님이 서류를 건네주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10월 멕시코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끝에 드디어 한국행 서류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증명서였지요. 내일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미국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십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25년간 적국이라고 배웠던 한국,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동행해줬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공항에 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기 검색대 지나면 안전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멕시코 출입국 직원이 우리 서류를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죠? 여행증명서. 여권이 아니고 서류가 일반 여권과 달라서 의심하는 거였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영사관 직원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설명하더니 상사를 불렀어요. 또 설명하고 전화 통화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어떡해요. 순이가 불안해했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출입국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가세요.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진짜 가는 겁니다. 한국으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말소리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반가웠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멕시코시티가 멀어졌어요. 석 달간 도망자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도 추억이 되는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환승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민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청해봤지만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 장인 장모님. 우리 때문에 고생하실 거예요.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순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우리는 가족을 버리고 온 겁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통일되면 꼭 찾아뵐게요. 꼭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바다였어요. 이 바다 건너면 한국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도착하는 겁니다. 25년간 적국이라고 배웠던 대한민국, 그 땅에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쿠바에서 멕시코를, 멕시코에서 미국을, 미국에서 한국을,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보, 민수야, 우리 살았어. 세 식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2023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한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적으로 여겼던 나라가 우리를 환영해 주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입국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정부 차량을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거리가 신기했어요. 여보, 저것 좀 봐요. 편의점이라고 작은 가게 같은 곳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밤 11시였는데 그 가게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북한에선 밤 8시면 모든 게 문을 닫는데 말이죠.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에선 동무라고 하는데 여긴 씨라고 하더군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더 맵고 찌개가 더 짰어요. 아버지, 여기선 인터넷으로 뭐든지 찾아볼 수 있대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스마트폰을 받았거든요. 민수는 그걸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탈북 소식도 나와 있었어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 한국 입국이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북에 계신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무사하시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50대 중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외교관이었지만 여긴 그냥 새터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정은 초상화에 절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어요. 누가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큰 시장 같은 곳에 가봤는데 물건이 넘쳐나더라. 순이가 놀라워했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말이죠. 민수는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2살.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북한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투표였어요. 선거가 있었거든요. 투표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투표소에 가서 기표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구나 싶었습니다. 밤마다 북쪽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실까요? 장인 장모님은 무사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으실까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여보,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 순이가 물었어요. 나도 그게 꿈입니다. 통일이 되면 평양도 가보고, 함흥도 가보고, 청진도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 아들의 미래를 선택한 것, 잘한 일이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싶어요. 북한에 계신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감시 없이, 굶주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그날을 꿈꿉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뵙는 날을요. 그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가족을 뒤에 두고 와야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삽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